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병준 대표 모셨습니다. 네, 요새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커피 좀 마셨나요? 많이 마시고 있죠. 네, 거의 매일 마시. 네. 사줘야 돼요. 왜냐면 우파들이 좀 많이 사줘서 예. 매출을 좀 올려줘야 예. 그래야 기업도 야 좌파들한테 찍혀도 우파들한테 잘 보이면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정용진 회장의 그 대응에 그 썩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너무 좀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세게 나가라. 그리고 지금 뭐 광주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를 하고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파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어떤 우파들이 그래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예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탱크 데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네. 근데 텀블러가 약간 드럼통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작한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탱크가 이제 그 텀블러 이번에 예, 출시한 예. 텀블러의 예. 그 네이밍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보니까 드럼통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예,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네. 색깔만 그 예. 스타벅스 예. 파란색. 예, 그 이재용 입장에서 이거 나 돌려간 거 아니야? 그렇게 뭔가 좀 소위 말해서 긁힌 게 아닌가. 예. 그런 게 있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탱크 그 518에 이제 탱크를 붙였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책상에 탁. 예. 그 문구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좌파 쪽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 좌파 직원이 일부러 정윤진 회장과 보수를 엿먹이기 위해서 공작을 역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 책상의 탁 이거는 우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예, 그건 좌파들이 그 맨날 영화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랑 전두환 정권 악마화 시키려고 항상 그 쓰는 그 고정 레퍼토리 아닙니까? 네. 예, 그 네. 박종철에 대해서 네. 그 이제 그때 당시 경찰이 이제 발표하기를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그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는 건데 그 우파들은 사실 그 얘기 안 꺼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딱 잡았죠. 이거 좌파 직원이 역공작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세계에서 마케팅 담당하는 직원 중에 그런데 뭐 직원 2명은 이 휴대폰을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회사 쪽에 제출을 안 했대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휴대폰 제출한 사람이 2명이고 예. 제출 안 한 사람이 3명이라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이번에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의심이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라면은 지금 거의 뭐 회사에서 잘릴 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웬만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 하면은 무고함을 증명할 법도 한데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어쨌든 그 회사 차원에서 그걸 뭐 강제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용진 회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분이 과거에 이제 이렇게 멸공하는 그런 이력이 있어서 더 이제 공격을 좀 받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안 근데 그래도 이제 현재 발표된 걸로 보면 정영진 회장과는 뭐 전혀 무관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단 평사원이 기획한 네. 거를 그거 사실 그 정도는 한 부장급만 돼도 네. 그냥 안 보고 그냥 그 결제하잖아요. 다 네. 예. 회장이 그걸 알았을 리는 없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좌파들 입장에서 좀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정영진 회장이 네. 대놓고 멸공 외치고 우파 이제 노선을 걸으니까 안 그래도 좀 걸리적거렸을 텐데 요때다 하고 그냥 바로 정영진 회장을 지금 뭐 거의 퇴진까지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를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정영진 회장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영진 굴복 내지는 정영진 제거 작업에 좀 착수를 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더 민주당은 보니까 대응이 완전히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흐트러지고 있어요. 네. 정용진 회장이 이제 사과를 하니까 대변인이 뭐 그 정도면 괜찮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잖아요. 네. 뭐 빈 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또 말을 바꿔버렸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난리를 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예 그냥 5.18 성역화하고 완전히 정영진 굴복시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왜 초를 치냐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뭐라 한 거죠. 그쪽 지지자들이.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정청래한테도 한 소리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깨갱하고 말을 바꿔버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바로 정청래가 나와서 형식적인 사과다 얘기하고 정의당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정영진 회장이 제가 그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내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과하러. 네, 광주 내려가서 아마도 이제 5.18 묘지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울고불고 막 거기서 막 유족들 만나고 끌어안고 막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아마 좌파들이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해야 우리가 용서해줄 수 있다. 거기까지는 해야 우리도 만족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지금 청구서를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5.18에 대한 이 역사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러니까 우파들 입에서 아예 5.18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얘기도 안 나오게 앞으로 완전히 이 역사 전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여요. 궁극적으로는 개헌 이번에 뭐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그 낸 개헌안에 이제 5.18을 넣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에 넣는 게 포함됐었죠. 예, 그걸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개헌을 통과시킬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겠죠. 이 우파 멸공을 외치는 정용진조차도 5.18을 인정하지 않았냐. 예, 그렇게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과시키려는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정영진 회장이 이제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어제 한 것도 저는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배품을 이제 붙여가지고 2차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한 게 3차예요. 언론에서 2차라고 하는데 사실상 3차고 저는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우파들이 스타벅스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건데 이렇게 계속 굴복하고 거기다가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서 막 그런 어떤 막 5.18 묘지 막 닦아주고 벌써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그림이 나와버리면 우파들도 정내미가 떨어져서 버린다. 스타벅스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와 정영진 회장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라기보다는 충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과는 충분히 했고 여기서 그쳐야지 뭐 광주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뭐 역사 교육을 하겠다. 임직원들 상대로 역사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그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오버라고 봅니다. 김부겸 지금 대구시장 후보죠. 민주당. 이분은 뭐 그 정도면 사과 충분하다. 이제 이걸 받아들이자라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역이라고 하는 TK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번에 이 스타벅스의 이 탱크데이 요 관련된 부분이 자신 선거에 이걸 세게 밀어붙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그렇죠. 반응을 내놓는 건? 왜냐하면 스타벅스 논란이 어쨌든 이게 그 이슈가 된 이유가 5.18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광주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왈가불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 선거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국 그 지지율 보니까 스타벅스 논란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더라고요. 좀 올라가고 그리고 호남도 높아졌어요. 호남이 거의 10%가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호남 출신 분들이 이제 뭐 서울권이라든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에는 약간의 그 민주당에 좀 유리한 그런 게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앞으로 이걸 보수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뭐 장도혁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하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구도를 형성해 나가냐에 따라서 또 보수 쪽이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구에서는 적어도 대구에서는 이게 보수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 이게 광주 관련된 이슈로 지금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구 시민들의 어떤 반감을 자극하면서 약간 보수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탱크데이 논란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네. 그 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이 이제 최초로 탱크데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쓴 글을 끌어다 이제 링크를 걸면서 이제 이거를 질타하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어떤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뭔가 이슈 전환을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걸 꺼낸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소시효 특검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 3구 현상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엄청나게 고물가 때문에 실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정으로 이제 전세 네. 난 전세금부터 폭등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묻혀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네, 네. 그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실질적인 어떤 경제, 민생 이런 걸로 갖다가는 이재명이 불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어떤 뭐 이념, 역사관, 정치투쟁 이런 걸로 이제 포커스를 좀 바꾸려는 그런 저는 전략도 있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곧 그 이제 사전 투표도 곧 이제 다가오고 그런데 선거 판세가 초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는 어떻게 봐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뭐 지금 경북 빼고 전멸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대구가 지금 역전이 됐어요. 예, 대구가 어제 보니까 추경호 후보가 한 10%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스타벅스 논란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유세가 컸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TK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약간 그 애정이라든가 예, 그런 어떤 그 존경심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탄핵 당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미안함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아련함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정서를 약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은 대구에서 지지율이 잘 안 나왔던 이유가 국힘이 최근에 하는 꼴 보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절연다든가 계엄 사과라든가 공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보수층이 실망을 해서 사실은 지지를 안 했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손 한번 흔들어 주니까 바로 그냥 그 이른바 정통 보수층이 결집을 한 거죠. 예, 정통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대구는 저는 국힘이 이기는 판으로 완전히 들어섰다고 보고요. 예. 문제는 이제 나머지인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붙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접전이고 부산도 뭐 접전 내지는 약간 전재수 근소 우위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서울이랑 부산은 거의 5대5 싸움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좀 뭐랄까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예, 누가 이기더라도 좀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좀 그 국힘이 밀리는 모양새죠. 근데 단일화가 이제 빠그라져서 네. 저쪽에 그 김종훈 후보하고 김상욱 후보죠. 네. 그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패널들은 김두겸 후보가 또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박맹호 후보하고 단일화 이슈가 걸려 있긴 한데 그렇게 전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보수 쪽 단일화가 안 됐다는 게 더 좀 영향이 큰 게 그 여론조사 보면은 그쪽이 진보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랑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김두겸 후보랑 그 박맹우 예. 후보가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음. 거기서 단일화를 하면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저는 김상욱이 아무래도 좀 앞서지 않을까. 네. 충청도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녀갔잖아요. 네. 그 대전에는 이장우 시장. 네. 그래서 동지라는 말도 썼어요. 네. 이장우 시장에게. 네. 그다음에 또 김태흠 지사도 응원했고 그래서 대전도 격차가 있는데 많이 따라붙었고 충남은 상당히 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쪽 충청도는 어떻게 봐요? 충청도가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예. 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예. 특성이 충청도 분들이 약간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장도혁 대표 보면 약간 그런 예. 스타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안 잡히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 유세로 인해서 좀 이제 좁혀지긴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짝 좀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부분은 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근데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표를 까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후보 간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뭐 서울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양자 토론하는 걸 보면 네. 확실히 그 현역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남 같은데 이제 박완수하고 김경수, 네. 그다음에 부산도 이제 전재수하고 네. 박형준인데 이 현역인 분들 있잖아요. 박형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토론할 때.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다 토론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허당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도정이나 시정 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훨씬 더 아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강원도지사 토론 때도 뭐 홍제동인가? 홍제동이 어디 있죠? 애들 뭐 근데 어딘지 원주에 있다고. 원주에 있다고 헛소리 해가지고 강릉에 있는 건데.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꽤 또 최근에 지지율을 좁히는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유세도 있고 그런 어떤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보수층이 약간 그동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좀 소극적인 보수 그분들이 약간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좁혀진 것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를 보면 정원호 후보가 마치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도전자인 것 같고 정원호 후보가 방어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점점점 지지율이 좁아지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화된 지역이잖아요. 당 지지율 같은 거에 비교해 보면은 거의 TK랑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보수화. 그게 어떻게 보면 집값 때문이 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도로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서울이 좀 상대적으로 보수화되고 경기도가 좀 좌경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정상적인 보수파 후보가 나왔으면은 저는 진작에 역전했다고 봐요. 근데 오세훈 후보 자체가 워낙에 소위 말해서 분탕질을 최근에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저 같은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보수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이 비토하는 측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서울시정에 대해서 뭐 한강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말아먹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정원호에 대해서 뭐 과거의 폭행 사건이라든가 칸쿤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정원호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뉴페이스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좀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약간 좀 행정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신선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고 아 얘도 그냥 똑같은 민주당 구태 좌파구나 이게 되게 딱 형성이 약간 좀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을 딱 주면서 약간 보수층이 그래도 민주당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정원 후보 관련해서는 정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아마 안타까운 일일 것 같은데 네. 그 기자들의 이제 질문, 일문일답하는 과정이라든가 자신의 이제 정책 설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되게 멈칫거려요. 네, 그러니까 네. 버그가 잔뜩 끼어 있고 예. 그다음에 뭔가 최근에 이제 유세하는 현장에서도 그 말이 네.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유튜브나 아니 짤을 만들어서 많이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산이 됐어요. 네, 네. 그래갖고 저를 분장해 주는 분장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기 짤을 봤다고 하면서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 3번 했고 네. 성동구청장은 뭐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광역 단위의 국제도시인 서울시장을 맡기에는 그거 조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퀘스천 마크 예.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그 캠프에서도 엄청 거의 걱정하는 그러니까 거라고. 일반인이었잖아요. 예. 예. 솔직히 뭐 정원호 아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 근데 갑자기 메인 무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예. 본인이 약간 긴장되는 것도 있을 테고 좀 적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지금 좀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명픽으로 뽑아 올린 이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본 그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예. 질 경우에 이거는 정청래 대표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 물론 이제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그렇죠.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재명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 그 네. 한마디로 개딸들이 와 열광하면서 쫙 네.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예.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은 네. 좌파 내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 정청래랑 이제 김어준 쪽에서 그걸로 약간 이제 공략을 하겠죠. 지금 잠깐 이 지방선거 시즌에 살짝 좀 쉬고 있는 느낌인데 선거 끝나면 이제 살벌하게 또 싸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은 정원원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전략을 쓰면서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재명과 오세훈의 대결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어 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정원호를 그냥 완전 쩌리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예, 그냥 얘는 그냥 그 똘마니일 뿐이다. 예, 내 상대는 이재명이다.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뭐 나쁘지 않죠. 예. 실제로 그 약간 그 전략을 그 부산 북구갑에서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이 약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희한하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네요. 지금 AI 수석이라고 하는 하정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AI 그러면 뭔가 이 컴퓨터잖아요. 네. 컴퓨터다 그러면은 뭔가 빈틈이 없고 정교하고 착착 그런 느낌을 주는데 하정우 후보 역시 뭐 이제 손털기도 있었고 뭐 여러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 AI 수석이 가지는 그런 상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막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 앞에서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또 이제 하나둘씩 보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 북구갑 상황 보면 이제 한동훈이 지금 1등으로 약간 올라선 느낌이에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여론조사가 이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거 보면은 너무 좀 약간 착하게 선거를 치른다고 해야 되나? 예.
한동훈을 좀 제대로 공략을 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도 전달해 줬는데 그 다운 게시판 아. 그 사건으로 뭐 한동훈의 그 쓴 그 각종 그 파렴치한 그 쌍스러운 댓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서 너 이런 댓글 쓰지 않았냐? 뭘 이제 와서 젠틀맨인 척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딱 핵심을 짚어줬으면 좋겠는 게 다운 게시판에 대해서 뭐 몇 번 얘기하긴 했어요. 박민식 후보가. 근데 그렇게 짤막하게 얘기하고 끝내지 말고 정확하게 한동훈은 이 여론조작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론조작 범죄자다. 그냥 단정지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한동훈이 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다 밝혀졌고 당에서도 그걸 사실로 단정지어서 제명까지 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론조작 범죄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지 선거에 나와서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 점을 저는 짚어주면서 좀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배신자다. 분열한다. 뭐 유아 독존이다. 이런 어떤 약간 수박 겉핥기식 좀 수상적인 공격만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유효타가 안 먹혔던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제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좀 실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변수가 생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 내려갔거든요. 기장을 간다고 하는데 네. 이제 북구 갑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민식 후보가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뭐 박민식 후보랑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다든가. 손을 이렇게 한번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해준다든지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와주면 그게 또 초대형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형 변수. 예. 그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이제 핵심 검사였잖아요. 네. 그죠? 한동훈 지금 후보가. 그렇죠. 그 뭐 당대표 되고 나서는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마 만나긴 했던 것 같아요. 찾아갔죠. 네, 찾아갔는데 그래서 뭐 그 과거의 그 구원은 다 해소가 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그게 다 해소가 되려면은 그 보수에 넘어와서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허구한 날 총질만 하고 배신만 때리고 그리고 좌파 노선 추구하고 그런 것만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도 다시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그거를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바뀐 게 없다. 보수 넘어왔으면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30년 구형을 했던 그때 한동훈이나 지금의 한동훈이나 똑같다. 그 점을 어떻게 보면 좀 짚어주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저 사람 나한테 30년 구형은 그 읊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은 저는 판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끌어내는 건 이제 박민식 후보 캠프 측의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정농단 수사에서 지금도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바로 태블릿 PC잖아요. 네네. 그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쳐줬다 뭐 하고 하면서 그 국정농단 프레임이 급속하게 됐고 그게 사실 탄핵의 그 도화선이 됐어요. 그렇죠. 그 이제 JTBC에서 특종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소할 때는 태블릿 PC 부분은 빠져버렸잖아요. 증거로 그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서 몇 개만 따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한 거냐면은 태블릿 PC 자체를 증거로 채택했다가는 그게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무너지니까.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JTBC에서 그걸 뭐 특종이라고 했는데 그때 손석희 씨도 뭐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는 애당초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일체 이탈을 했잖아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어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변희재 씨가 이제 많이 파헤쳤고 지금 이제 차기의 민주당 또 당 대표도 노리고 있고 이번에 연수에 이제 출마하는 송영길 대표는 사실 태블릿 PC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변희재 대표하고 생각이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태블릿 PC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한다면 정말
뭔가 또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을 네. 박민식 후보에게 던지지도 않을까.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태블릿 PC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예, 왜냐하면 그 측근인 유영아 의원이 그 이른바 태블릿 PC 당시 이제 미디어치에서 태블릿 PC 실사용자로 지목했던 그 김한수 전 청와대 예, 행정관이 행정관. 예, 그분이랑 또 유착이 돼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 유영아 의원을 좀 멀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저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유영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눈가기를 좀 가려버린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태블릿 PC 문제도 한동훈이랑 이게 또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이제 이게 막 조작 논란이 그때 당시 불거지니까 특검이 제2의 태블릿 PC라고 내세웠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장시호 씨가 제출했다고 하는 태블릿 PC인데 그 장시호 씨가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진술을 했던 부분이 최근에 그 태블릿 PC 반환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위증이었다는 점이 판결이 났어요. 아, 위증. 예, 위증이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도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내세웠던 건데 그때 당시 장시호랑 가장 특검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예. 그 한동훈 본인이 스스로 장시호한테 내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같이 나눠주면서 막 얘기도 나누고 했다. 그리고 장시호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보면은 한동훈 그 검사랑 내가 그 현대고 선후배고 그분이 맨날 나한테 탕수육도 이빠이 사주고 막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한동훈이 뭔가 그 장시호의 위증에 개입된 거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것까지 저는 박민식 후보 측에서 거론을 해야 된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따로 제가 또 이제 문자로도 좀 보내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현대그 후배라고 이제 장시호 씨한테 외부 음식이네. 그러니까 그 뭐 짜장면 탕수육 사줬으면 그 요즘 박상용 검사가 되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밥 써줬다고. 그것도 이제 그 과정에서 진술 회유 조작 설 의혹 이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김밥 사줬다고 그거 가지고 징계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탕수육 하겐다즈는 김밥보다 훨씬 고급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하겐다즈 그 비싸요 그거. 저도 비싸서 그 잘 안 사 먹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중도층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탄핵당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다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민주당 패널들 이야기들 보면 근데 뭔가 좀 걱정스러워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지율이 국민이 안 나왔던 거는 중도가 안 들어가서라기보다는 보수가 결집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국힘이 너무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무응답,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확 바람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약간 좀 그 이끌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번에 수치에서 딱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나서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치에서 저는 딱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보수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그 중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사실 중도들도 예전에는 좀 반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너무 그러니까 보수는 완전히 억울하게 당했다고 보지만 중도들은 완전히 뭐 이거 없는 걸 만들어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좀 과하게 당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중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안쓰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서울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 수 없는데 아직 일정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사실은 선거 하루 전날이나 사실은 이튿날 그때 전에. 그 광화문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커터칼 테러를 당했던 그게 아니면 사실 신촌. 거기는 예. 커터칼 테러는 신촌이었죠. 그게 그 오세훈 예. 당시 후보 지원 유세 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오세훈 탄핵을 당한 전직 아마 대통령이. 계산하겠죠. 근데 오세훈 그 후보 자체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보면 주범이기도 하고 완전히 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고민은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올리는 만무하고요, 그죠? 그렇죠. 강력하게 뭐 원하 모를까. 강원도는 그 김진태 거기는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원조 친박이니까. 그렇게 가고. 그러면 인천도 갈 수가 있겠네요. 인천도 그 행자부 장관을 하지 않았어요? 유정복 후보가? 인천 그렇죠. 유정복도 약간 박근혜 범친박이죠. 정부에서 인천도 그죠? 그렇죠. 인천도 그럼 뭐 갈 수 있겠네요. 지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후손으로 지금 22촌으로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2촌을 계산을 해보면 웬만큼은 다 연결된다는데. 22촌은 사실은 그냥 남이죠. 아니 남은 아니죠. 22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자기가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짜치는 거고. 그거 오히려 좀 약간 놀림감이 될 수 있죠. 근데 왜 정치인들은 왜 그런 거를 그렇게 그 도구로 활용을 할까요?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직도 혹하고 진짜? 하면서 왜냐면 이게 워낙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좀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분들이 아직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뻔뻔하게 철판 깔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이 좀 그 의식 수준을 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울시 선거에서는 이제 그 뭐 철근 누락, 요게 이제 현대건설 잘못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문제점 발견해서 이제 서울시에 보고하고 이런 단계를 거쳤긴 한데 이거는 뭐 영향을 줄까요? 최근에 또 이제 그 철거 과정에서 고가도로 이제 무너지면서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철근 누락은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고가도 철거 작업. 철거 작업 도중에 지금 그 사고가 나고 실제로 인명 피해까지 났는데 이게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 하다가 그렇죠. 지금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그래도 오세훈 후보에게 좀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게 또 모르는 게 그 철거 현장 그 사고 현장에서 정원호 후보랑 이제 그 당시 그 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학폭 그 논란도 한때 있었던. 그분이 이제 같이 사고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웃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글쎄, 근데 왜 그 장소에서 웃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옆에 정원우 후보랑 뭔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사실은 저는 별로 오세훈 후보를 도울 의향은 없지만 제가 오세훈 후보 캠프라면은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무슨 대화를 내놨느냐? 김동완한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가 갑자기 웃은 거냐? 왜냐면 사고 얘기를 했으면 갑자기 웃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생뚱맞게 다른 주제의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번 일로 후보님 예를 들면 뭐 우리 선거에 나쁘지는 않겠죠? 뭐라고 이 얘기를 했다든가. 예를 들면. 뭐 설마 싶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게 그쪽 캠프 단톡방에서 나돌았다는 문자는 봤죠. 캠프는 아니고 지지자 그 단톡방에서. 지지자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이거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것도 약간 좀 그러니까 양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뭐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는 머릿속에 얼마든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세월호 때 그때 교육부 장관이 아마 진도에 어디 거기 갔는데 밥을 못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을 까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잘린 거 생각나세요? 생각나죠. 컵라면 먹었어요. 뭐 거기서 뭐 웃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컵라면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렇죠. 근데 무슨 비싼 음식을 배달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야. 국민의힘이 좀 이슈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공략을 해가지고 음. 정원호 너 무슨 말을 했길래 김동완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웃은 거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원호까지 엮어가지고 이걸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죠 국힘이. 그러니까 그때도 하여튼 라면 먹네 라면. 네. 라면 먹는 거 어떻게 컵라면. 보면은 컵라면, 예, 컵라면 먹는 컵라면 거 어떻게 먹었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네. 음식을 못 먹었는데. 예, 그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생각을 했느냐는 이제 논리로 이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뭐 결국은 먹어야 일을 하죠. 구조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임됐어. 네. 그때 해임됐어요. 예. 아 그것도 저는 좀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당시 음. 박근혜 정부가 거기 그때 좌파들의 그 겁박에 굴복했으면 안 됐어요. 그때. 음. 너무 좀 그때도 유약하게 좀 대처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부산 북갑으로 가서 박민식 후보가 이대로 가면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3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죠. 근데 물론 네. 이제 모르겠어요. 여론이 이제 숨어 있는 여론이 있어서 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재수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마지막까지 뭐 거의 더블로 그 여론조사 수치는 차이가 났었는데 실제는 네. 뭐 1, 2% 차이밖에 안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과연 숨어 있는 그런 박민식 지지표가 있을지 네. 아니면 3등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3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보수에게?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한동훈은 안 되죠. 그렇게 차라리 하정우가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보수 입장에서는. 네. 그게 훨씬 낫죠. 왜 그렇죠? 한동훈이 당선되면은 한동훈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분탕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국힘에 복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의힘은 완전히 또 다시 도로 한동훈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 판 짜면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내후년 총선까지 2년이 남았으니까 예. 그동안은 보수가 어쨌든 국민의힘을 그래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이 그냥 당선이 되면은 바로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가지고 당을 장악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시죠. 한동훈은 민주당 의원 200명분의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될 바에 차라리 그냥 하정우 어차피 뭐 정치 그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저 AI 그걸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민주당 의석수 하나 늘려주는 게 낫지. 한동훈만큼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건 보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박민식 후보의 당선이죠. 그런데 뭐 현재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병준 대표가 권유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뭐 전혀 본인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뭐 일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하도 뭐라 하니까 다음 게시판이 살짝 2번 정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딱 언론사 제목에 딱 박히게. 근데 왜 이 박민식 후보가 지금 3등으로 쳐졌는데 그 부자 몸조심 하듯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거니까? 뭐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좀 사실 요즘 시대 정치 특히 한동훈이랑 같은 지역에 나왔으면은 제대로 그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오늘이 전승부처라고 봐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랑 과연 손을 이렇게 서로 맞잡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사진은 뭐 저는 뭐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어떤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메시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을 막 대놓고 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박민식 후보가 내가 예전부터 봤는데 개파는 다르지만 이분이 그래도 일 잘하더라. 부산 북구갑을 위해서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은 내가 볼 때 박민식 후보인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만 해줘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성동구청장이던 정원호를 네. 명피 후보로 한 것처럼 그렇죠. 나보다 네. 일 잘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벤치마킹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거를 이재명 해줘야 돼요. 대통령을 벤치마킹. 네, 그거를 때로는 적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무소속으로 살아오게 되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분전해 가지고 한 6곳 7곳을 광역 단체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네. 만약 한동훈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살아서 국회 배치를 달고 국회로 들어온다면 이건 어떻게 봐요? 그 장동혁 대표 책임론도 제기가 될까요?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광역단체장에서 6, 7, 네. 6, 7곳을 웬만큼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동훈이 살아 들어온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박민식 후보가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을 너무 늦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정 후보는 일찌감치 공천을 받았고 한동훈은 뭐 그냥 처음부터 언론이 띄워주니까. 근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용풍 기자랑 경선을 하느라고 너무 늦게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레이스로 치면 약간 늦게 출발한 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찌감치 공천을 줘가지고 그때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박민식 후보 중심으로 쫙 조직도 밀어주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일찌감치 박민식 대 하정우 2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와 야권 표는 박민식에게 몰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공천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있죠.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장덕 대표가 이번에 이정현을 공관위원장 선임해서 공천 개판 친 거. 거기다가 플러스 이 박민식 문제. 요 문제로 인해서 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냉정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냉정한 평가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네. 예를 들어 지금 16곳인데 거기서 한 뭐 절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6곳이나 7곳의 광역단체장 승리를 거두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방했고 승리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민주당이 애당초부터 경북, 한국 빼놓고는 다 먹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많이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장동혁 대표는 어떤 전당원 투표 같은 거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선거 결과가 그 정도 나오면은 그냥 버티겠죠. 그냥 재신임도 받지 투표도 않고? 안 하고 버틸 것 같고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 재신임 투표를 할 것 같고. 자, 그런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어떻든 호시탐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작전을 벌일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장도혁 대표가 이제 뭐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하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요? 기다렸다가 좀 약간 간을 보다가. 근데 일단 입당을 해야 뭔가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장도혁 체제 하에서는 이제 복당이 쉽지는 않을 쉽지 테니까.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국힘이 완전히 이번에 지방선거 폭망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오히려 폭망해서 장도혁 대표가 쫓겨나고 그럼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텐데 그때 뭐 복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되냐.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김문수 전 장관이 약간 당권 노리는 것 같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뭐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복당해 버리겠죠, 김문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고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보면 이제 전북지사 선거가 어떤 전국적인 관심 선거가 돼 버렸어요. 네. 김관영 지사가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처음에는 뭐 어느 방송에서 대통령과의 과 미리 나 출마한다는 걸 이야기했고 네. 대통령도 그걸 용인한 듯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뭐 교감이나 승인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발을 빼긴 했어요. 네. 근데 현재 여론조사 보면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걸 빼앗기면 이제 그 완전히 그 8월 전당대회에서 큰 타격을 입나요? 그게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예. 영향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건 결국에는 그냥 완전히 그 개파 간의 그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전면적인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선거 그 결과 관계없이 이미 지금 정청래 김어준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완전히 그냥 열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뉴 이재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도 완전히 좀 약간 양분화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쪽이 세력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어느 쪽이 더 결집을 하느냐, 그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리 볼 수 있는 게 평택을 지역구잖아요. 네네네. 조국하고 김영남.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가 중간에 단일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언뜻 내비쳤는데 네. 이제 완전히 그냥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그 조국혁신당의 그 한 의원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단일화는 살짝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정면 승부하는데 자기들이 몇 표 차로 조국은 자기가 3표 차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봐요? 김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좀 터졌잖아요. 네. 저는 조국이 이긴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김용남, 조국, 유이동 3파전인데 아무래도 그 조국이랑 그 저기 김용남이 살짝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용남이 약간 좀 1등으로 나온 조사가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차이가 굉장히 그 미미하고 최근에 그 대부업체 논란 그게 저는 꽤 컸다고 봐요. 그거랑 또 이제 뭐 보좌진 뭐 폭행 논란, 폭행. 그런 것도 조인트 같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저는 전통적인 민주당 그 지지층 내지는 전통적인 그 좌파들이 평택을에서는 조국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조국이 될 거라고 보는데 조국이 되는 게 저는 우파 입장에서도 베스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이동은 그 사람은 그 유승민계거든요. 유승민계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랑도 좀 연이 있고, 그리고 항상 그 당에서 분탕질을 해왔던. 그 최상병 특검도 제일 먼저 찬성했던 게 유이동이거든요. 그리고 계엄 때도 막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저 계엄 수사 착수해야 된다. 그 거의 뭐 한동훈, 유승민과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 한 100명분의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조국이 들어가서 어쨌든 조국이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좌파에서 분탕질을 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재명 까는 거 보면 살벌하게 까요. 잘 싸워요 이재명에. 그래서 조국이 또 들어가면 이재명 그냥 냅두겠습니까? 또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싸우겠죠. 그러면 그게 또 좌파의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 그게 이재명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을 조기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조국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는 뭐 굳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은 평택을은 보수는 황교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황교안 후보 본인이 유이동과 단일화하고 심지어 합당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후보는 당 밖에서 그 본인의 그 노선을 추구하면은 유이동 같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정통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장업파 유이동 같은 위장업파들과 야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게 맞는 길인데 오히려 유이동과 그냥 대놓고 야합을 하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뭐 황교안 대표도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이 되지 않을까. 조국이. 근데 본인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3표 차이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3표 차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했어요. 3표 차이로. 그럼 왜 그런 말 했었을까? 참 하여튼 그분은
희한해요. 뇌구조가 가끔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조국 후보는 저도 뭐 인터뷰를 한 3차례 해봐서 아는데 네. 아마 대면 접촉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네. 대화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선거운동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가족이 이제 저지른 네. 그 입시 비리 관련 이런 것과 달리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그 순수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의외로 그 사람들을 흡인력이 있어요. 약간 젠틀한 척하고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착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사람이.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세 표를 이야기한 게 네. 본인의 어떤 그런 특장점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김용남 스킨십. 후보는 좀 다르잖아요. 예. 변호사하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예. 100억도 넘더라고요 재산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김용남을 또 심판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 어떻게 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배신자니까요. 배신자니까. 예. 지난번에 이해훈처럼. 그렇죠. 예. 완전 배신자를 넘어서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 김용남 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보수 쪽에 있을 때 막 우파 유튜브도 나오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재명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 이재명인데 하여튼 보수 입장에서는 또 배신자를 심판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SNS 이렇게 댓글 평택을 선거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이해운도 이제 보수에 있다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제 네. 후보자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온갖 정말 그 재산도 많은 분인데 결혼한 자기 자식 그를 약간 그 자기 집에서 결혼을 이미 했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더 높여가지고 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점수를 높여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제 국토부 담당 과장이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버렸고 그게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자도 취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쪽 진보 진영에 이런 사람들은 야 보수 니들하고 같이 물 먹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러냐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를 하겠다면서 뭐 대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이미지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 건데 또 이제 김용남 후보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댓글에 보면 지금은 보수가 아니고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후보인데 보수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해호는 그 보수에 있을 때도 그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장우파. 정통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장우파 노선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애초에 보수가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원래 니네 쪽인데 그 이쪽에서 그냥 저 한 자리 하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김용남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왜 보수 니들은 다 그나물의 그 밥인데 왜 다들 그런 사람밖에 없느냐?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발탁을 했는데. 근데 뭐 국힘 자체가 워낙 기득권 패거리들이다 보니까 좀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어쨌거나 지금 뭐 김용남이 지금 국힘 후보로 나온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저는 참 갑갑한 게 이해훈 씨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서초갑에서 국회의원을 3차례인가 했잖아요. 그때는 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고 그때 이제 뭐 보좌관한테 막 갑질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났잖아요. 근데 김용남도 보좌관한테 이제 갑질한 거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유권자들이 아니 보수는 다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왜 또 그런 사람만을 골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로 발탁을 하고 왜 그런 사람을 또 국회의원 후보로 금융위원장도 검토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엿먹이는 건가? 그걸 좌파 내에서 이해훈을 당시 낙마시킬 때
개딸들이 그런 주장을 좀 한때 했었죠. 예. 일부러 지금 보수 엿먹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김용남 후보도 예. 보수 엿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김용남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사람이 그 매블쇼라든가 막 이런데 김어준 뉴스공장 이런데 출연하면서 자기가 먼저 약간 좀 충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약간 점수를 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좀 받아준 케이스죠. 김용남은. 예. 이혜영 케이스랑은 약간 좀 다르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김용남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뭔가 좀 그런 어떤 약간 질 안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가는 게 아닌가. 예, 자연스럽게 그냥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이 약간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사람들 막 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예. 아 역으로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갔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조국 후보는 이제 입시 비리 네. 뭐 온 가족이 이제 다 저걸 했다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안고 있고, 그렇죠. 김용남은 이제 어떤 대법이라든가 뭐 갑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 어느 후보가 더 하자가 있다고 봐요? 둘 중에 둘 다 하자는 있는데 굳이 점수를 준다면 김용남이랑 조국 중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하자는 조국이 많겠죠. 그러니까. 예. 그분은 뭐 입시 비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수감 생활을 하고 네. 부인까지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와 벌 측면에서 벌을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벌을 받았으니까. 뭐 사업적인 그 부분은 끝났지만 유권자의 판단은 남겨 있는 거니까요. 그걸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조국 아니 제가 인터뷰 3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니 죄와 벌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살면서. 네. 근데 내가 벌을 다 받았어. 그러면 그리고 그 사법 절차를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조국은. 네. 응? 본인이 네. 대법원 판결도 수용을 했잖아요. 이재명,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재명보다는 낫죠. 네, 이재명보다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보다는 낫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똘마니인 뭐 저 김용남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는. 네. 그래서 범죄 혐의 자체만 보면은 그 조국이 좀 악질이지만 네. 그런 걸로 보면 또 그냥 뭐 그나마 그 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조국이 돼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좌파가 분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해. 이재명 입장에서도 아마 조국이 되는 거를 가장 좀 꺼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이동이나 황교안이 되라. 그래요? 거기는 약간 저희가 차라리 하정우 되라 이런 것처럼. 왜 조국이 되면 이제 당의 분열 요소로 작용해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재명 왜냐면 대통령이? 지금 합당을 뭐 하니 많이 벌써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 추진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조국이랑 친문이 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패권 다툼이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정청래가 한마디로 정청래, 김어준을 비롯한 이 범친문 내지는 반명 요쪽의 세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배치를 달면 힘을 받는다는 거죠, 조국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궁극적으로는 조국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게 김어준 쪽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조기의 내임덕도 올 수 있고 당이 이제 완전히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탁 튀어오르면 이제 언론의 관심도 그쪽으로 쏠려버리고.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 여러모로 좀 껄끄럽겠죠. 야, 그러면 지금 그 뭐 대통령이 이제 뭐 선거에 관심은 있겠지만 뭐 직접 이제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속내가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최근에 그것도 보면은 단일화 해가지고 사실 조국 손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내심이 저는 읽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청래는? 정청래 대표는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겠죠. 조국 되라고. 조국 되라고. 겉으로는 제발 기념만 때려줘. 근데 재밌는 건 김용남 후원회장을 또 맡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아 그래요? 예. 그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그 후원회장은 거부할 수 없으니까.
맡았고 예. 정청래 대표가 집에서는 우물물 깨끗한 거 떠다가 예. 기도하면서 예. 거기에 사진을 조국을 올려놓고 있다.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투트랙으로. 저는 정청래 입장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쨌든 대권 후보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을 오히려 그 같은 친문 내에서 경쟁자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네. 이렇게 당선이 안 되기를 바랄 수 있겠네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을 생각하면은 조국이 안 돼야 되고, 근데 당내에서 패권 다툼을 하려면은 조국이 돼야 되고. 예. 매일매일 기도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정청래는 김어준이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니까, 김어준은 조국을 원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조국을 좀 원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는 굉장히 또 어떤 좋게 말하면 역동적일 것 같고 안 네. 그러면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밌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병준 대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16개의 광역 단체장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최대치는 몇 개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숫자를 딱히 생각하고는 없는데 영남 지역이 5곳. 거기는 어떻게 일단은 봐요? 5곳은 영남. 대구, 경북은 이기고요. 예. 부산, 경남. 근데 이게 너무 접전이어서 애매해요, 사실. 애매하다. 부산이랑 경남도 저는 거의 5대5라고 보고요. 울산은 내줄 것 같아요. 예. 울산은 내줄 것 같아서 김상욱이 먹을 것 같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남에서 일단 한 두세 석? 예. 거기다가 플러스 뭐 충청도, 서울, 뭐 강원도 지금 약간 붙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네 석 이상은 하지 않을까? 최소 4석. 예. 최소 치료 치면 3석. 예. 최소 3석. 최소 3석에서 한 최대는 최대는 한 7석 8석 되겠죠. 7, 8석까지. 8석이면 과반이잖아요. 절반. 그렇죠. 8석 작을까지 그렇고 한 7석 정도. 예.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낙 왜냐면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려운 게 접전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5대5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이 어떤 슬로건과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금 그 스타벅스 예. 논란. 예. 요거를 좀 좌파 쪽에서 결집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예. 국힘도 반대로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이 뭐 공수 취소라든가 예. 아니면 뭐 최근에 그런 어떤 기업을 탄압하는 그 언행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하도 이제 코스피 가지고 팔아대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거는 이재명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이랑 뭐 여러 가지 그 국내 대내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네. 너무 뻔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병준 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극대화시키는 거. 지금 어쨌든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유세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마지막 날 광화문 같은 데에서 손을 맞잡고 올라오는 장면도 괜찮네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아니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싶네요. 한번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효과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한번 다시 정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